안녕하세요. 책바람입니다. 오늘은 괴테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 제사장 신밖에는 신에 맞설 자가 없다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은 괴테가 세상을 떠나기 전해인 1831년에 완성되었으며 사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필 시점은 이 장이 괴테의 사상과 예술관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후기적 성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선 제3장에서는 질풍노도 문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창작 배경과 출판 과정, 그리고 그 작품이 괴테의 삶에 가져온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반면 제4장에서는 그러한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문학 국면에서 벗어나 괴테의 문학이 점차 새로운 단계로 이행해가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장에서 괴테 자신의 문학적 여정이 완결된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교양과 예술을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했던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단련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사유와 경험을 성실하게 축적하며 글쓰기를 수행해 나가는 그의 근면함과 진지한 창작 태도는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게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내 총체적인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스피노자였다. 나는 내 특이한 성향에 대한 교양자료를 도처에서 구하다가 헛수고 끝에 마침내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접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읽어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설명할 수 없다. 어쨌든 나는 이 책에서 내 정열이 진정되는 것을 알았으며 내게 감성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에 대한 크고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지는 듯했다. 특히 나를 사로잡은 것은 모든 구절에서 빛을 내며 드러나는 사심없는 정신이었다.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신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 놀라운 말이 이 말의 바탕을 이루는 모든 앞의 내용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결론과 함께 나의 온 사고를 가득 채웠다. 모든 면에서 사심이 없고 사랑과 우정에 있어서는 가장 사심 없어야 하는 것이 나의 최대의 욕구이며 원리이자 실천이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가장 긴밀한 결합은 대립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조정하는 스피노자의 평호는 모든 것을 자극하는 나의 노력과 대립했으며 그의 수학적 방법은 나의 시적인 사고방식 및 표현방식과 상반되었다. 또 도덕적인 대상에는 적합하다고 여길 수 없는 그의 규칙적인 취급 방식도 나를 그의 열렬한 제자로 만들었고 절대적인 숭배자로 만들었다. 정신과 감정, 오성과 감각은 필연적인 친화력으로 서로를 찾으며 이 친화력에 의해 다양한 성향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괴테는 자신의 특이한 성향에 대해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접하고는 자기 내면의 문제가 정리되고 비로소 자신의 감성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가 하나의 전망 속에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가장 긴밀한 결합은 대립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괴테가 말하는 대립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 같은 가치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립은 서로 다른 작동 원리와 성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스피노자로 대표되는 평온이나 필연성, 규칙성, 수학적 전개와 괴테로 대표되는 정열, 자극, 생성, 시적 직관은 서로가 부정하거나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설명해주는 관계입니다. 비슷한 성향끼리는 서로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를 확인만 해줄 뿐 한계를 드러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대립은 곧 자기인식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괴테의 정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의 질서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들의 대립은 상호 해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괴테의 혼돈은 정신과 감정, 오성과 감각, 필연과 자유를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만 본대해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작용하는 자연의 방식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혼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괴테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던 태도에서 벗어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요소들이 자연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는 통찰에 이르게 되었고, 이 점에서 스피노자는 그의 사고와 창작 전반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사상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그 뛰어난 사람이 남겨놓은 작품들을 샅샅이 읽고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맑아졌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은 내게 아직도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그토록 많은 도움을 준 그 책들을 다시 급히 꺼내 읽었다. 그랬더니 내게 전과 똑같은 평화로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나는 이 책들에 몰두했고 스스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이처럼 분명하게 바라본 적은 없다고 믿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사교적인 삶, 풍속, 습관, 처세술, 철학, 종교, 많은 우연한 사건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체념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외부로 나타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존재를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은 빼앗겨버리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낯설고 귀찮은 것은 매우 많이 강요당한다. 우리는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것과 친절하게 허락받은 것을 강탈당하며, 이런 일에 대해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개성을 처음에는 하나씩,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버릇없는 자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오히려 불쾌한 얼굴로 태어난 방관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술잔 있으면 쓸수록 더 달콤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 자연은 인간에게 풍부한 힘과 활동력과 끈기를 주었다. 특히 인간에게는 깨뜨릴 수 없는 것으로 부여받은 경솔함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착수할 때 매 순간 각각의 것을 단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생을 계속 새롭게 갖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열정을 계속 다른 곳에 옮겨 쏟는다. 즉, 우리는 일, 기호, 취미, 도락 등 모든 것을 행해 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외친다. 하지만 아무도 이 그릇되고 신을 모독하는 외침에 놀라지 않으며 오히려 현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참을 수 없는 느낌을 예감하고 일부분씩 단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단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들은 영원하고 필연적이고 법칙적인 것을 확신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불멸의 개념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 개념은 무상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명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로 초인적인 것이 놓여 있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신도 세상도 없다고 부정하는 비인간으로 취급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뿔과 발톱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야 할지 망설인다. 그러나 내가 그의 저술들에 빠져서 거기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똑같은 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대화나 독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괴테는 젊은 시절 감정의 격동이 심했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머리를 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괴테는 스피노자의 객관적이고 초연한 태도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혼란을 객관화할 수 있었습니다. 괴테가 스피노자의 책들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하자 평화로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아의 과잉된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안도감을 의미합니다. 괴테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나를 잃어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강요하며 대신 낯설고 불편한 관습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술잔 있으면 쓸수록 더 달콤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표현은 사회적 처세술이 본래의 자아를 얼마나 억압하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기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실 속에서도 인간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자연의 배려에서 찾습니다. 인간에게는 경솔함이라는 특성이 있어 한 가지를 잃더라도 금방 다른 새로운 것에 몰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솔함은 가볍다는 뜻의 경솔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이 부여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우리의 소중한 개성을 상실하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포기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 순간 뼈저리게 상실감을 느낀다면 인간은 아마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것을 해보겠다는 유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신의 개성을 내어주면서 이것과 저것을 시도하다가 대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괴테가 말하는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포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이 서서히 사회에 갉아먹히며 고통당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능동적인 선택의 개념으로 단념함으로 인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사회적 제약 자체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테가 이 부분에서 말하는 체념의 철학이며 스피노자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할 수 있었던 근본 원리입니다. 그 당시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은 신은 곧 자연이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전통적 유신론과는 충돌되는 사상입니다.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함으로써 인격신을 부정하고 신의 초월성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신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스피노자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은 곧 무신론자 혹은 불온한 사상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괴테는 위와 같은 비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피노자에게서 치유를 얻었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맑은 시각을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어느 날 저녁 개신교를 믿는 한 명망 있는 실업가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연주회에 함께 가자고 청한 적이 있었다. 이미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나는 모든 일을 즉석에서 하기를 좋아했으므로 보통 때처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본래 넓은 거실로 쓰는 아래층의 한 방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고 가운데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곧 그 집의 외동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완벽한 솜씨로 우아하게 연주를 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과 태도를 잘 볼 수 있도록 피아노 끝에 서 있었다. 이 부분은 상인이자 은행 경영자인 요한 볼프강 쇠네만의 집에 초대받은 일화를 보여줍니다. 괴테는 여기에서 릴리 쇠네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정점의 상태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충분한 근거와 의미를 띤 말이다. 본래 델프 부인에 의해 이루어진 양쪽 부모의 동의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거칠해도 필요 없이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그런 약혼을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여 일이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 믿는다면 위험이 생긴다. 외부 세계가 완전히 가혹하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열정에 대한 믿음은 강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대립적인 현실과 맞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충분한 재산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런 결혼 상태로 들어서는 젊은 부부는 특히 나이 들어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상은 소화해낼 수 없는 요구들로 그들을 위협하며 요구들에 기꺼이 응하지 않으면 젊은 부부는 부조리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된다. 나의 집, 나의 가정적 상황도 냉정하게 그 특수성을 살펴보아야 했다. 모든 것이 며느리를 염두에 두고 준비되었다는 인식이 물론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여자를 예상했었을까? 우리는 예의 바르고 사랑스럽고 이지적이고 아름답고 재능 있고 늘 변함없고 애정이 충만하면서 격정적이지 않은 여인을 제3부의 끝에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거의 완성된 아치의 마무리 돌에 적합한 여자였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차분하게 고찰해 볼 때 새로 얻은 여인에게 그런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아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의 모임에서 유행을 좇는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자주 옷을 갈아입는 등 시시각각 변화를 보여야 했던 때와는 달리 그녀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런 것은 새로 지어진 장엄한 시민의 집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화려함이 집안을 이끄는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런 혼인동의 이후에도 양친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 종교가 다르고 풍속도 다른데 어떻게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겠는가? 또한 사랑스런 그녀가 어느 정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단정하게 꾸며진 우리 집에서는 그럴 기회와 공간이 없었다. 괴테와 릴리는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양쪽 집안의 허락하에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됩니다. 릴리는 그가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약혼까지 했던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두 집안이 속한 사회적 계층의 성격이 너무 달랐다는 점입니다. 릴리는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사교 파티가 열리고 화려한 의상과 세련된 매너가 중시되는 상류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괴테의 집안도 명망 있는 가문이었지만 훨씬 더 보수적이고 학구적이며 엄격한 중산층 분위기였습니다. 괴테의 아버지는 릴리 집안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천박하고 낭비벽 있는 것으로 보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괴테는 릴리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세계인 사교계에 발을 들였지만 그곳은 괴테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았습니다. 괴테는 사교 모임에 적응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유행을 좇는 의상을 선택하고 자주 옷을 갈아입는 등 노력을 해야 했고, 릴리도 괴테의 장엄하고 엄숙한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려면 사교 모임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괴테는 한 집안에 여인을 들이는 일을 아치의 마무리 돌을 놓는 행위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릴리가 괴테의 집으로 오려면 새로운 아치를 세워야 할 정도로 두 집안의 간극은 컸던 것입니다. 또한 젊은 괴테의 경제적인 부분도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릴리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괴테는 아직 장래가 불확실한 젊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괴테는 이 숨막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릴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예술적 자유와 개성을 포기하고 상류 사회의 부속품이 되는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풍경을 그림으로 보는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은 나로 하여금
천성적으로 어느 지역을 그림으로 바라볼 때면 그것을 포착하여 그 순간의 확실한 느낌을 기억해두려는 시도를 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제한된 대상들로만 연습할 뿐이어서 그런 세계에 있어서는 곧 나의 부족함을 느꼈다. 충동과 조급함이 동시에 내게 기이한 수단을 낳게 했다. 즉 나는 흥미있는 대상을 포착하여 몇 줄의 선으로 대강 종이 위에 그린 다음 연필로는 이룰 수도 그릴 수도 없는 자세한 것을 그 옆에 글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그런 풍경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함으로써 나는 나중에 시나 소설에서 어떤 지역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도 그것이 곧장 내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괴테는 이 시기에 자신을 두고 비로소 자연을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풍경일지라도 괴테는 이를 문학적이고 시적인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승화시키는 내적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 여행 중 풍경을 기록하는 방식의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초기에는 멋진 풍경을 화가처럼 정밀하게 스케치하려 노력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형태만 몇 줄의 선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세밀한 감상과 내용은 그 옆에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풍경에서 받은 영감을 언어화함으로써 훗날 창작 과정에서 그 재료들을 더욱 자유롭고 생생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만의 전략이었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술적 자양분으로 삼으려 했던 괴테의 치열한 창작 열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같은 언어적 스케치를 이탈리아 기행이나 파우스트 같은 작품에도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에 내가 아직 릴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희망했을 당시에 내 모든 활동을 시민적인 일의 통찰과 연습에 바친 것처럼 나는 지금은 나를 그녀와 떨어지게 한 무시무시한 간격을 정신과 영혼이 충만한 일로 채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에그몬트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의 열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다. 세계사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한 것은 나중에 네덜란드 연방을 그토록 유명하게 한 사건이었다. 나는 근원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알아내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재현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 상황이 내게는 무척 극적으로 보였고 주인공으로서 에그몬트 백작이 내 눈에 띄었는데 그의 주위에는 다른 인물들도 즐겨 몰려들었다. 내 속에서 그를 젊게 만들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후 그에게 무한한 삶의 활기와 스스로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그는 국민의 호의, 왕비의 잔잔한 애정, 자연 그대로의 처녀의 사랑, 탁월한 정치가들의 관심을 얻고 나아가 그의 가장 큰 적의 아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 영웅을 돋보이게 하는 용감성은 그의 존재 전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솟아오르는 바탕이다. 그는 위험을 모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험조차 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은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 있지만 국가 전략의 그물을 뚫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양쪽에서 활동하는 악마적인 것이 사랑하는 것을 몰락시키고 증오하는 것을 승리로 이끈 다음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일치하는 제3자가 나타나리라는 전망을 내보인 것이 물론 발표 직후는 아니지만 이 작품을 후일 적절한 시기에 호평을 받게 하고 오늘날까지도 호평이 계속되는 원인일 것이다. 괴테가 주목한 역사적 배경은 16세기 네덜란드의 독립투쟁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가톨릭을 강요하고 개신교도를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민중은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며 저항에 나서게 됩니다.
에그몬트 백작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실존했던 인물로 스페인 국왕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면서도 네덜란드 민중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페인에서 파견된 총독 알바 공작에게 배신당해 결국 처형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괴테가 특별히 이 인물에게 매료된 이유는 그를 단순한 독립 영웅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에그몬트라는 인물 안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특이한 힘, 즉 악마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에그몬트는 정치적 계산이나 신중한 전략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본능, 그리고 열정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그는 위험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솟구치는 강력한 생의 활기와 확신에 이끌려 국가 권력에 맞서게 되며 그 결과 파멸과 영광이 동시에 깃든 운명으로 나아갑니다. 괴테가 말하는 악마적인 것은 종교적 의미의 악마나 도덕적 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다이몬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이성이나 도덕, 논리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적 힘을 의미합니다. 괴테에 따르면 어떤 인물이 주변을 압도하고 사건과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악마적인 것입니다. 이 힘은 인간의 의지나 사회적 규범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오직 우주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만 그 작용과 결말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테가 말하는 신 밖에는 신에 맞설 자가 없다는 명제는 이 악마적인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직 자연 전체, 곧 신적 질서뿐이라는 인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이러한 개념을 세계인식의 비유로도 확장합니다. 그는 세계를 이성적 도덕적 질서로 설명되는 힘과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운명적인 힘이 교차하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이를 그는 날실과 시실의 교차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머리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면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릴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는 인간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알 수 없는 운명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괴테는 이러한 악마적인 힘이 자신의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작용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릴리와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짓고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지만 다시금 설명할 수 없는 내적 인력에 이끌려 릴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성으로는 이미 헤어졌지만 감정과 영혼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를 그는 연옥에 비유합니다. 바로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끌림이 괴테가 말하는 악마적인 것의 실체이며 그는 이를 인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자연의 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릴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관계를 방해한 불화를 2배로 느꼈다. 내가 다시 릴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가 내게서 사라졌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달아날 결심을 했다. 더없이 고마운 일은 때마침 바이마르의 젊은 대공 부부가 카를스루헤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와서 여러 차례 나를 초대했고 그들을 따라 바이마르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친절한 제안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수락한 다음 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하게 되어 있는 마차를 기다리며 카를스루헤에 남아있는 한 기사를 정해진 날에 프랑크푸르트로 오게 해서 그와 함께 바이마르로 출발할 준비를 하기로 한 것이다. 1774년 당시 18세였던 바이마르의 젊은 공작 칼 아우구스트는 프랑크푸르트를 지나던 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럽의 유명인이 된 괴테를 만납니다. 공작은 괴테의 천재성과 열정에 반해 그를 자신의 고문이자 친구로 바이마르에 초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릴리와의 이별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괴테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괴테의 아버지는 이 초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법률가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귀족의 장식품이나 광대 노릇을 하며 자유를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궁정은 감옥과 같은 곳이며 괴테가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안정적인 법률가 생활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괴테는 약속된 날에 에그몬트를 쓰면서 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차는 약속된 날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았고 괴테의 아버지는 궁정에서 괴테가 바라던 명예 대신 치욕을 주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괴테를 상심시키기 위한 궁정인들의 짓궂은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신 이탈리아로의 여행을 권합니다. 괴테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쉽게 그릇된 곳으로 이끌리는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의 열정에 찬 오판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경우 기묘한 일이 일어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젊은이에게나 전반적인 인생에게는 전쟁이 끝난 후 비로소 전략을 배우게 되는 격이 되는 것이다. 바이마르에서 오기로 한 마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괴테는 초조해졌고 결국 아버지가 권유한 대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집을 나섭니다. 괴테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하이델베르크에서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마차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라며 릴리와의 사랑도 바이마르의 제안도 모두 뒤로하고 이탈리아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괴테가 막 하이델베르크를 떠나려던 새벽 바이마르에서 보낸 전령이 헐떡이며 도착합니다. 마차가 늦어진 것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테는 이 극적인 타이밍을 악마적인 것의 작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괴테는 즉시 이탈리아행을 포기하고 바이마르행 마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것은 괴테가 개인적 열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라는 더 큰 질서 속으로 자신을 투입한 능동적 체념의 가장 큰 실행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에그몬트의 말을 빌리며 마무리됩니다. 자, 그만하시오. 보이지 않는 정령에게 채찍질을 당하듯 시간이라는 태양의 말은 우리 운명의 가벼운 마차를 끌고 달려가는 것이오. 우리는 용감하게 고삐를 움켜쥐고 좌우로 방향을 바꾸고 바위도 피하고 절벽도 피하면서 수레바퀴를 조종해 나가는 수밖에 없소.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겠소?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거늘. 괴테의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을 마무리하며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과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통찰을 따라가는 과정은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저는 괴테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와 더불어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인간과 인류를 향한 깊은 애정, 그리고 문학과 예술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괴테 역시 문학과 예술이라는 내면의 소명과 사회가 요구한 법률가라는 현실적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던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고 미숙한 열정 속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로부터 비롯된 내적 갈등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의 윤리적 구조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은 이 독서 여정에서 얻은 중요한 수학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발표 이후 괴테가 직면해야 했던 현실과 그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그가 작가로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결정적 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괴테의 작품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교양과 예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경험과 지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천재가 인생의 매 순간을 상처와 고뇌 속에서 통과하며 사유를 심화시키고 예술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감동을 마음에 간직한 채 괴테의 자서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